안녕하세요. 영화비평 중독가의 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박강수 감독의 그들도 우리처럼의 한 장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감독이 있고 특히 그런 감독이 세대에 따라서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제 나이가 밝혀질 수 있는데 우리 세대는 박강수 감독의 영화에 굉장히 강하게 매혹된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들도 우리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박강수 감독의 두 번째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박강수 감독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굉장히 애매한 영화입니다. 제가 여기서 애매한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박강수 감독 영화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이 영화는 멜로드라마 컨벤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남북 문제, 노동 문제, 여러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룬 감독이 멜로 코드가 강한 이 영화를 내놓았을 때 당연히 그 당시에 사회적 논란이 되었었죠. 그런데 저는 이 영화가 멜로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멜로 컨벤션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영화가 박강수 감독 영화에서 굉장히 특이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떠오르는 별 심혜진 씨가 연기한 송영숙이라는 역할과 그리고 못지않게 스타였던 젊은 날의 문성근 씨가 연기한 한태훈이라는 노동운동가가 서로의 실명과 처지를 알게 된 후 이렇게 짧게 데이트를 한다고 할까요? 또는 서로 마음의 공감을 나눈다고 할까요? 그런 장면입니다. 저 슬픈 얼굴들을 보면 두 사람이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저 장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는 출렁다리 같은 검은 다리가 있어서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억눌려 있는지 보여지고요. 그 앞에는 사북이 배경이기 때문에 검은 탄광물이 흐르는 아주 오염된 곳이고 두 사람이 앉아있는 뒤로 보면 아주 초라한 집들, 광부들의 간사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짧은 만남을 이유로 서로 헤어지지만 다시 그들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픈 이별을 고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영화는 1990년에 개봉한 영화지만 1980년대 말에 노동운동의 상황을 사북이라는 탄광촌을 배경으로 노동운동가와 다방 아가씨의 사랑의 불가능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영숙을 보호하려다가 태우는 고초를 겪고 그를 다시 영숙이 간병하다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죠.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헤어지고 맙니다. 멜로드라마 코드로 보자면 이 영화는 삼각관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박중훈이 연기한 거의 망나니 같은 어떤 성철, 그는 철저하게 부르주아 가진 자의 입장에서 그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다방에서 커피를 팔고 몸을 팔고 있는 영숙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지식인으로서의 태훈, 한태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느슨한 삼각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결국 태훈과 영숙이 같이 도망가려고 할 때 성철이 막아서면서 성철은 죽고 태훈은 혼자 도망가고 영숙은 잡히고 말죠. 이렇게 이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가 이런 외피적인 멜로드라마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는 영숙이 아니라 이 금난이라는 실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태훈이 김기영이라는 가명을 썼지만 자신이 쫓기는 노동운동가 한태훈이라는 서로의 실명을 알게 되고 난 후 이들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전에는 두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를 풍경으로 말 그대로 로맨스 같은 사랑을 찍지만 거기서 두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하고 잡히고 났다가 서로 마음을 교류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들은 사랑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장면에서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그 당시 멜로드라마 컨벤션 속의 검열이라는 구도를 통과하기 위해서 박강수 감독이 정말 하고 싶었던 노동운동과 지식인의 운동을 장르 틀 속에 담아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강수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지식인이 등장합니다. 특정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지식인이 상황을 살펴보죠. 전태일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화 속에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아우라라 그럴까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강수 감독은 많은 공간 중에 사북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탄광촌으로 인물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패한 지식인 노동운동가가 그곳으로 가서 결국은 패배한 것은 민중이 아니라 지식인이다, 다시 싸워야 된다 하는 의식을 깨달으려고 하지만 그건 역시 도피하고 마는 지식인의 모습을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중 속으로 들어갔지만 민중이 되지 못하는 어떤 지식인의 어떤 관념성, 거기에 대한 비판, 지식인이 관념성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생생한 현실 노동과 민중 삶과 충돌하면서 그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에 한태훈은 도피자라는 생각 때문에 또는 그런 시선이기 때문에 탄광 노동자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때도 참가하지 못하고 영숙을 민중으로 대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도망가게 바쁜 그런 현실로 이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혹시 박강수 감독이 사북항쟁으로 피해를 당한 그 민중들에 대한 어떤 죄의식을 이 영화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그 당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지식인 노동운동가를 그 공간으로 집어넣어서 그가 사랑하려고 했지만 결국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의 지식인의 관념성을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르조아를 깡패 같은 성철로 그려서 최소한 그에 대한 복수는 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저의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멜로 코드와 그 나약한 지식인의 관념성이 이 영화 속에 잘 드러나고 있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패배주의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닌가, 또는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장면을 가지고 이 영화를 다르게 해석하는 시도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칠게 여러분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 영화 역시 저는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영화를 천천히 보시면서 이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을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